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태 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요거는 내가 이제 나랑 수업을 이제 좀 했잖아. 그치? 몇 달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듣기 싫어도 듣게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와 주의라는 개념. 내가 관찰하고 신경을 쓰는 영역을 개. 영어로는 여기가 시스템. 그 바깥쪽 환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주위, 이 둘을 합치면 우주 전체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열한다, 냉각한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맞지? 열에너지의 이동에서 가열이나 냉각이라는 말은 주위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야. 그럼 이거를 물질, 즉 개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해해야 되느냐? 가열일 때는 열을 흡수한다. 냉각일 때는 열을 방출한다가 되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할 때, 열을 방출할 때, 그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걔가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바깥쪽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겠지. 요 연결고리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태가 변할 때 온도 변화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하다 보면, 예를 들어 얼음을 가열한다고 생각해 보자고.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0도씨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한번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온도가 다시 쭉 상승하다가 언제? 100도씨에서 다시 상승돼요. 일정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평한 구간들이 있죠? 수평 구간들에서 아래쪽으로 그냥 쭉쭉 선을 내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수평한 구간에서 선을 내린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화살표만 딱 그려주면 돼요. 즉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라는 거야, 수평 구간이. 그리고 맨 앞에서부터 상태를 적는 거죠. 고체, 액체, 기체. 우리가 지금 봐봐. 물체를 가열하고 있는데, 물질의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하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영역이 나타났잖아. 이 가열 중일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 어디에 사용한다? 모두 상태가 변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예를 들어 입자운동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고. 0도씨의 얼음과 0도씨의 물 중에 누가 더 활발하죠? 입자운동은? 물이 더 활발하지.
10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수증기 중에 누가 더 활발해? 수증기가 더 활발하지. 그러면 0도씨의 얼음을 0도씨의 물이 되게 하려면 물입자 하나하나에 입자 운동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동안 입자 운동이 더 변하게, 그리고 입자들이 고체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얘네들을 잡아 뜯어야 될 거 아니야. 잡아 뜯어서 운동을 더 부여해 줄 만큼의 에너지가 투입되는 동안 온도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죠. 못 올라가지. 그 구간이 여기랑 여기였다는 거야. 특히 우리는 이럴 때 여기 이 온도를 무슨 점? 녹는 점.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지? 그렇게 되면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은 구간이 고체,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은 구간은 기체, 사이는 액체가 되겠지. 이해가 되죠? 그 반대 그래프도 어떻게? 냉각 중에 대해서도 냉각하는 동안의 그래프도 똑같이 나타나겠죠. 내려오다가 수평 구간, 내려오다가 수평 구간, 또 내려가기. 동일하게 수평한 구간에서 밑으로 선을 긋고 화살표를 그려주면 기체, 액체, 고체가 돼요. 자, 냉각을 시키면 온도가 내려가야 되지만 요 두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상태가 변할 때 방출이 되는 에너지가 온도가 내려가지 온도가 더 내려가지 못하게 유지시켜주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뭐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밑에다가 적으면 돼요. 공간 때문에 그냥 위에다가 좀 빡빡하게 적을게. 우리가 지난 시간 가열시킨 상태 변화, 뭐가 있었죠? 가열시킬 때 일어나는 거, 융해, 기화, 의 경우는 열 흡수가 일어나죠. 융해열이 흡수되고, 기화열이 흡수되고, 승화열이 흡수되잖아. 이제 니도 언젠가는 이제 조금씩 언젠가는 어른들에게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 어른들이 여러 가지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을 마시기도 하잖아요. 맞지? 그런데 이제 되게 비싸고 독한 그 양주나 혹은 동양에서도 뭐 높은 도수의 독주예요. 소주나 이런 것들, 뭐 중국 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얼음에다가 차게 식히고 희석시켜 먹는 음주 방법이 있어요. 양주잔에 얼음 넣고 거기에 독한 술 부어서 이렇게 얼음에 녹여가면 시원하게 먹고는 싶은데,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술의 온도를 낮춰서 시원하게 먹고는 싶은데 얼음이 녹아 희석되면서 맛이 흐릿해지는 건 싫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금속으로 된 얼음 큐브가 있어요. 칵테일 잔이나 이런 데 아니면은 뭐 이런 뭐
텀블러나 이런 거 안에 그 금속 얼음을 냉동실에 얼린 뒤에 넣고 음료수를 부어 놓으면 이 금속 얼음 때문에 주위의 음료가 빨리 시원해지겠죠. 단점은 걔가 과연 찐 얼음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얼음보다 음료수를 빨리 냉각시켜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우리가 아이스 커피라던가 패스트푸드점에 음료를 시켜도 얼음을 꼭 많이 넣고 음료를 넣어주잖아. 그리고 좀 있으면 음료수가 되게 시원해지죠. 차가운 얼음과 미지근한 음료수 사이의 열교환으로 일어나는 온도 변화로 일어나는 온도를 떨구는 효과보다 뭐에 의한 온도 변화가 더 크다?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 속력이 어떻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계곡이나 그런 데 놀러 갔을 때, 계곡이나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나 뭐 저기 어메이징 빌리지나 뭐 등등등 놀러 갔을 때 수박을 더 빨리 식히고 싶다. 제일 빨리 식히는 방법은 냉동실에 넣으면 빨리 얼겠지만 수박을 물에 반쯤만 담궈 놓고 위쪽에다가 손수건 한 장 탁 붙여 놓는 거예요. 젖은 손수건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 손수건에서 물기가 증발되겠지. 물기가 증발하기 위해선 기화열을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돼. 그 열을 누구한테서 빼앗아서 온다? 밑에 있는 수박한테서 열을 빼서 흡수하면서 계속 증발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보면 그 학교 시설 관리해 주시는 주사님 계시잖아요. 분명히 소속은 행정실인데 행정실에 없고 우리는 보통 그분을 목공실 아저씨라고 부르죠. 맞지? 학교 뒤에 있는 목공 창고에 늘 붙어 계시는 분. 되게 더운 여름날 학교에 뭐 하고 다니셔? 체육 수업 없으면 학교 운동장에 물 뿌리고 돌아다니시죠. 그리고 그분이 물을 운동장에 쫙 뿌리고 나면 어떻게 돼? 학교 전체가 시원해지죠. 왜? 뿌린 물이 기화열을 흡수해서 증발되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시원해진다. 우리 사람 몸에 땀 나는 이유도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니까.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 솜 소독하면 되게 차가워지지?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기화하면서 열을 뺏어가니까. 그 끝에 승화가 있죠. 그 베스킨에서 아이스크림 포장을 하면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죠. 그리고 그 드라이 아이스가 있는 동안은 뭐 한다?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지. 왜? 아이스크림이 녹기 위해서도 열이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드라이 아이스가 나 승화하게 네 열 좀 내놓으라고 열을 먼저 뺏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본냉백안이 계속 시원하게 유지가 되죠. 요게 이제 가열에 의한. 그러면 우리가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승화열 흡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는 예시들이 책에 쭉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로 냉각에 의한 상태 변화는 응고, 액화 역시 이 경우는 뭐가 일어난다? 열 방출이 일어나죠. 요즘은 이제 참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걔가 연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 여러 번 쓸 수 있는 손난로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액체 손난로. 맞지? 액체 상태에 있는 거를 똑딱하는 그 금속 단초를 이렇게 튕겨주는 자극을 통해서 걔가 하얗게 응고로 굳어가면서 따뜻한 열이 방출되죠. 운동하다가 어디 금 가거나 부러졌을 때 캐스트, 즉 우리가 보통 이제 콩글리시로 깁스라고 하는데 이제 플라스틱 캐스트죠. 하면은 석고가 굳어가면서 어떻게 돼? 따뜻해지죠. 그런 거 다 응고열 방출. 석고가 굳는 거는 뭐 정확하게는 화학 반응열이긴 한데,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 손가락이 좀 손목하고 안 좋아서 물리치료 받을 때 파라핀 치료. 그 액체 파라핀에 손 담궜다 뺐다 하면 여기가 그
양초 촛농 장갑 끼는 것처럼 바뀌고 걔가 굳는 동안 어떻게 된다? 따뜻하게 열이 나오죠. 응고열이 방출되는 거. 액화열 방출. 지금은 더우니까 상관없는데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최고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언제 옷을 벗어야 춥지 아니한가? 맞지? 솔직하게 잔소리를 좀 듣는 방법이긴 한데 샤워 부스에 온수를 틀어놓고요. 난 딱 특정 시점이 되면 옷을 벗어요. 거울에 뿌옇게 김이 끼면 벗습니다. 거울에 김이 낀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치? 욕실 안에 수증기가 거울 표면에서 액화현상, 즉 그러니까 물방울로 바뀌잖아. 그러면서 뿌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거울이 그때부터 뭐를 쏴준다? 열을 방출해 줍니다. 그러면은 안 춥다는 거죠, 안이. 뭐 응고열 같은 경우 아까 맞네. 제일 흔하게 나오는 거. 이누이트족, 우리 속칭 에스키모. 방 따뜻하게 할 때 어떻게 한다? 이글루에다가 찬물을 붓죠. 그러면 물이 얼면서 따뜻해집니다. 겨울철에 제주도에 갑자기 일찍 한파가 몰아닥치면 귤이 얼지 말라고 물을 귤 표면에 부어서 귤 표면에서 물을 얼립니다. 그럼 아이러니하게 안에 있는 귤은 안 얼어요. 승화열 방출. 이거는 부산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나 선생님도 군대 가서 알았어요. 되게 추운 날, 막 영하 10도, 15도,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흐린 날에 갑자기 하늘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고참들은 속으로 외칩니다. 좋댔다. 왜? 하늘이 따뜻해지고 나면 눈이 와요. 많이 따뜻할수록 많이 와요. 이런 열 방출. 요런 상태 변화에 의한 열 방출의 예시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것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에어컨입니다. 냉장고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냉동공조라는 기술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뽑는 인류 5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캐리어 박사님께서 고안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보통 에어컨은 크게 따지면 기계가 두 개예요. 안에 있는 거, 저 밖에 실외기. 그지? 안에 있는 장치를 우리는 증발기라고 해요. 그리고 증발기에는 금속 날개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증발기로 들어가는 냉매 라인에 이제 냉매가 들어간단 말이야. 증발기로. 들어가는 냉매는 액체 상태로 들어가서 무슨 상태인 냉매가 나온다? 기체 냉매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증발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냉매가 기화되는 거지. 압력 변화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급격하게 인공적으로 증발시켜요. 냉매를. 기화하기 때문에 뭐를 한다? 열을 흡수하겠죠. 이걸 통해서 따뜻하게 들어간 바람이 이 날개를 통해 나오면서 차가운 바람으로 나오게 해주는 장치인 거예요. 저 안에 보면 금속 날개들이 쭉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빠져나온 액체가 우리 실외기 가면 장치가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데 압축기를 거쳐서 응축기로 연결이 됩니다. 기체를 억지로 압축시킨 뒤에, 압축시키면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 이 열을 여기 뭐가 달려있다?
냉각팬으로 해서 밖으로 빼내버리는 거야. 열을. 그러면서 응축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 액화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고 실외기실에서 그렇게 해서 만든 액체를 다시 증발기로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교실 안에 있는 열을 자꾸 건물 밖으로 퍼낼 수 있게 되겠죠. 강제적으로. 전기 많이 먹는 기술이에요, 이거 사실은. 그렇겠지?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이 밖에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는데 지금 유럽은 미쳐 날뛰고 있죠. 우리도 지난 주만 해도 엄청나게 덥긴 했지만. 그래서 이 다음 기술을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개발하고 뭐 히트펌프라든가 열교환기라든가 이제 다른 개념의, 다른 형태의 개념에서의 열교환 장치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전기차에 쓰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등등등 많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게 되면 더 고효율의 냉각장치, 그리고 태풍이 불어도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중앙집중식 아파트나 이런 데 태풍 불면 에어컨 못 돌리잖아, 그죠? 저는 고생해 본 적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설비가 있어가지고 안 쓰는데 스팀 난방이라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본 거는 딱 두 군데입니다. 지은 지 30년 넘은 건물하고요. 하나는 내가 가본 부산 최고급급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봤습니다. 라디에이터 벽에 붙어 있는 거. 저기 마린시티 제모 아파트에 있던데. 제니스 욕실에 보면 뭐가 이렇게 벽에 붙은 게 있어요. 여기 금속판이 여기 날개 같은 게 좀 달려 있는 거. 뭐 하는 장치냐면요. 얘는 보일러 장치에서 물을 수증기로 바꿔서 라디에이터 장치로 보내요. 라디에이터가 사실은 날개 안에 이렇게 그 수증기가 지나가는 파이프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라이트관에서 뭐가 일어난다? 액화가 일어나면서 뭐가 난다? 열이 방출되겠지. 그러면 얘가 다시 뭐로 변해서? 물로 변해서 보일러로 돌아오고,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 뭐를? 열을 가해서 물을 수증기로 바꾸고, 그 수증기가 각 방에 있는 라디에이터에서 다시 물로 바뀌면서 열을 뿜어주고, 이렇게 해서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아파트에 온수를 쓰니까 그 온수관 자체의 일부를 저기 라디에이터 장치를 돌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자체로도 충분히 열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니까 그런 효과를 내는 건데, 솔직하게 이거보다 온돌이 더 방과 공기를 데피는 힘이 월등히 큽니다. 우리 그 방바닥에 그 파이프 심어가지고 바닥 자체를 난방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좋죠. 서양은 그러지 못한 이유가 그거야. 우리 이 신발을 뭐라 그래요? 이 신발. 슬리퍼라 그러지. 이게 왜 슬리퍼인지 알아요? 이 슬립이 미끄러지다의 슬립일까? 그러면 무슨 슬립인데요? 영어 단어 공부. 자다예요. 서양 애들은 침대까지 운동화 신고 가잖아. 방 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너 운동화 끈 묶고 나올래? 그러니까 자기 전에 방에서 화장실로 이렇게 짧게 돌아다닐 때 신는 신발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방에서 신발을 신고 활동을 하잖아. 그러면 방바닥에 들어눕는다라는 개념이 존재해야 돼. 방바닥에 들어눕거나 방바닥에 퍼질러. 그치. 그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기를 대표해야 되고 공기를 대표해야 되니까 이런 장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 보면 이제 몸이 찌부둥하면 방바닥 보일러 돌려놓고 뜨뜻한 방바닥에 등부터 지진다 하죠. 맞지? 그래서 서양의 카페트는 구두굽 또각거리는 소리를 줄여주는 장치로 까는 카페트고 우리나라의 카페트는 위에서 뒹굴거리라고 맞잖아. 뒹굴거릴 때 느낌 좋고 방바닥 따뜻하게 오래 가라고 깔아놓는 게 카페트잖아요. 그런 개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는 스팀만만 거의 안 쓰고 이제 요 장치가 에어컨은 증발기랑 실외기가 분리되어 있고 냉장고는 얘가 냉장고 뒷판이나 위판에 붙어 있는 거고 얘가 냉장고 안쪽 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에어컨과 냉장고는 같은 설비고 우리는 냉장고 안에 있는 과일하고 똑같은 신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요거까 빨리 정리 필기. 자, 그 뒤에 이제 보일법 4강 기체의 압력과 부피. 압력이라는 개념부터 공부를 좀 해볼게요. 압력, pressure 해가지고 P를 쓰고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즉 공식으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압력이란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요거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F를 무게라고 한다면, 무게나 힘이라고 한다면 F를 변화시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큰 압력이 필요할 때는 접촉면을 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 송곳, 못, 주사바늘, 메스, 칼 같은 거. 맞지? 대표적으로 스케이트 타본 적 있어요? 스케이트는 어떻게 미끄러지는 거냐면 얼음 위에 우리가 스케이트를 신고 서잖아. 그럼 우리 몸무게가 좁은 스케이트 날에 집중이 되겠지. 그러면 그게 얼음 위를 누르게 되는데 이 압력으로 인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얼음과 스케이트 날 사이가 미끄러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 지나가고 나면 저절로 이제 다시 얼어붙긴 하는데 상처가 생기겠지. 그래서 보면 중간중간에 스케이트장에 그 얼음 관리한다고 얼음 깎으러 나오시잖아. 그러면 저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거운 차량은 바퀴 수가 늘죠. 트럭이랑 컨테이너 이런 것들 보면은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바퀴가 되게 많잖아. 그거보다 더 무거운 차량, 그 군용 장갑 차량, 뭐 탱크라던가 자주포 보면은 아예 캐터필러를 설치하죠. 무한궤도, 뭐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나, 혹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설피,
뭔지 알아요? 그 대나무로 저기 울릉도 가면은 울릉도랑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쓰는 건데 대나무로 요렇게 틀을 꼬아놓고 여기에 지푸라기로 막 이렇게 얽어가지고 판때기를 만든 거야. 요 위에 우리 사람 발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얘를 바닥에 깔고 얘를 신고 다니는 거지. 그럼 얘를 갖고 눈 위에 밟으면 우리 발바닥이 어떻게 커진 효과가 나지. 그럼 이게 눈에 푹푹 끝까지 박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쯤에서 멈추게 된다는, 그래서 눈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줘요. 그다음에 뭐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나 썰매를 타는데 얼음이 금가는 소리 들리면 얼음 위에 배 깔고 엎드리라 그러잖아. 왜? 압력이 낮아야 금이 덜 가니까. 그러고 이제 기어 나오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압력에 의한 건데, 문제는 뭐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체라는 것을 배울 때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어떻다? 매우 기체 매우 넓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르는 힘, 압력에 의해서 부피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보일은 기체의 압력과 온도와 부피 사이, 특히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려던 건 아니긴 해요. 보일이 실제로 알고 싶었던 것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가 아니거나 다다음 주쯤 원소 가서 배웁니다. 원래 다음 주가 아니거나 오늘 5강까지 할 거고, 저기 한 8강쯤 돼야 나올 거예요. 교과서가 개정돼서 물질의 특성 말고 여기 원래는 8강 원소 역사할 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줄 건데, 보일이 원래 원하는 건 이거 원하는 건 아니긴 해요. 우연하게 알게 된 건데, 보일 법칙이란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와 기체의 양이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압력. 기체의 압력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볼펜 있잖아요. 요런 볼펜을 요렇게 놓고 꾹 눌리면 어느 손가락이 아파? 그치, 심있는 쪽이 아프지. 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양쪽의 손가락이 볼펜에 가하는 힘의 크기, 즉 볼펜이 양쪽 손가락에 가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다?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심 쪽이 훨씬 손가락에 닿는 면적이 좁잖아, 여기에 비해. 그러니까 심 쪽에 가해지는 압력이 어떻다? 더 크게 작용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압력이라는 말 자체가 면적당 꾹 눌러주는 힘인데, 기체는 꾹 누를 수 있나? 기체의 압력은?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충돌하는 겁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그 힘을
벽에 탕 부딪혀서 튕겨 나올 거 아니야. 땅 부딪히는 이 충돌에 의해서 힘을 전달한단 말이야. 즉,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충돌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바로 압력이 증가하겠죠.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하거나 더 세게 와서 부딪히거나 하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런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봐봐. 요 우리 교실 양쪽 벽 사이에 입자 하나가 양쪽에 통통 튕겨 다닌다고 생각합시다. 요 공간의 폭이 반으로 줄면 벽에 부딪히는 빈도수는 어떨까요? 2배로 늘겠죠. 그냥 좌우로만 튕긴다 그래도 거리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벽에 가하는 압력은 몇 배로 커진 거다? 2배로 커진 거죠. 그지? 요렇게 해서 충돌 횟수로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요거를 우리는 기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참고로 보일 법칙을 좀 더 자세히 그림으로 그려서 좀 더 추가 배우기 전에 요거 하나는 좀 배워봅시다. 그럼 1기압이란 우리 보통 대기압이라고도 하는 1기압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정확하게 해서는 해수면 부근에서 측정 가능한 평균적인 기압을 1기압이라고 하고요. 결국 뭐다? 자, 지표면 그 1제곱미터에 가해지는 우리 지구의 대기권은 지표면에서 1000km까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지만 그 1000km 공기의 무게, 그 1m, 1제곱미터 공간 위에 있는 그리고 요거를 순수하게 물기둥으로 세우잖아. 약 10m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10의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가게 돼. 1m당 단위 면적 땅이니까 밑에 미터 제곱이 되겠지? 요거를 우리는 약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1기압은 1000이 아니라 1013이긴 해요. 평균이다 보니까. 근사값으로 약 1000 정도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그 토리첼리 진공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 토리첼리 단위로 760토르가 됩니다. 무슨 소리다?
수조에 액체를 담고 시험관을 이렇게 길게 해서 액체를 완전히 꽉 채운 뒤에 이 시험관을 이렇게 세웠을 때 이게 만약에 수은이라면 몇 cm까지? 76cm까지만 수은이 채워지고 요 위에는 뭐가 된다? 진공이 돼버려. 이거를 수은으로 하니까 76cm, 물로 하면 몇 cm? 10m까지. 그래서 이게 있어요. 위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물을 퍼 올리고 싶잖아. 10m 이상 못 빨아 올립니다. 아무리 펌프가 세도 10m 이상은 물을 못 끌어올려요. 너 아파트 몇 층이야? 보통 아파트는 한 층에 3m 잡거든요. 왜? 건물 그 층과 층 사이에 그 무게를 버텨야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3 곱하면 최소 80m네? 그럼 펌프 8개로 퍼 올렸을까요? 어떻게 너희 집에 물이 나오지? 펌프로는 10m 이상 못 퍼 올린다 그랬는데 왜? 진공이 생겨버려도 물이 안 빨리 올라오거든요. 거꾸로 올립니다.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건 올라가요. 밑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펌프로 계속 압력을 보태면은 밀고 올라갈 수는 있거든. 그렇게 해서 물을 밀어 올립니다. 위에서 빨아 올리지는 못해요. 10m 이상. 왜?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부분에 수은이 내려오게 되면 이게 바깥쪽 수면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나잖아. 근데 바깥에 공기가 이 수은 표면을 내려 누르겠지. 이 힘으로 얘를 받쳐준단 말이야. 그 높이가 몇 cm까지? 수은은 76cm, 물은 10m까지.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마술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종이컵에 물 반쯤 담아놓고 엽서 같은 걸로 딱 덮은 뒤에 뒤집어서 손 놔도 안 쏟아지는 거. 그게 요 공기 기압에 의한 힘이다. 오케이? 요거 필기. 마무리 빨리 하고 빨리빨리 합시다. 보통 요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두 개의 피스톤에다가 공기를 채워서 비교를 하는데 보일 법칙은 아까 우리 조건을 따져봅시다. T가 일정하다 그랬죠? P와 V는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피스톤을 누르는 압력이, 여기는 무게추가 몇 개? 1개. 여기는 무게추가 2개. 그리고 나머지는 자세히 보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 입자 개수도 어떻게? 똑같이 그려져야 되고, 공기가 운동하고 있다는 화살표 길이도 양쪽에 똑같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혹은 얘네들이 벽에 부딪혀서 튕기는 그림이 나오잖아. 그러면 벽에 튕기는 개수도 몇 배 차이가 나게? 1대 2가 되게. 왜?
따지고 보면 여기 양쪽에 추가 누르는 힘과 공기가 충돌하면서 피스톤을 받쳐주는 힘의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실수하면 안 되는 포인트,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 요 위에 무게추 가지고 지금 1대2라 그랬잖아. 근데 대기압을 무시하고 이 표를 본다면 압력이 1대2가 되잖아. 그러면은 부피가 2대1이 돼야 될 건데, 만약에 추 하나가 1기압을 만들어 준다고 친다면 그럼 얘는 몇 기압이에요? 실제로는 2기압이지. 얘는 3기압이면 부피비가 2대1이 아니라 3대2가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대기압을 무시하는 건지 대기압을 고려해야 되는 건지 문제를 잘 보고 풀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보일 법칙의 예시에는 보통 이제 자주 나오는 예시가 이퀄라이징입니다. 차를 타고 어디 산맥 같은 데를 고갯길을 넘어가거나 높은 산에 차 타고 높은 산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케이블카 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거나 할 때 귀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먹먹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객기 직원들은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순환고도에 올라가자마자 음료 서비스와 함께 그 말랑카우 같은 생캔디, 카라멜 비슷한 그런 것들을 나눠주잖아요. 왜 나눠주느냐? 침 삼키라고 나눠줍니다. 순간적으로 침을 삼키면 우리 고막을 기준으로 고막 안쪽, 우리 몸 안쪽의 공기 압력과 고막 바깥쪽, 우리 비행기의 압력에 아무리 우리가 잘 못 느껴도 그렇게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비행기 내부 압력은 지상에 있을 때보다는 아무리 비행기를 밀폐 잘 시키고 해도 압력이 낮아진단 말이야. 그 차이 때문에 멍멍해지던 거를 침을 삼켜주면 나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생물 파트에 가면 귀 인두관 혹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어요. 압력을 맞춰주는 관. 걔가 열렸다 닫히면서 압력을 맞춰줘서 멍멍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뭐 스킨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배울 때도 코 막고 공기를 내뿜는 것처럼 해서 귀 안의 압력을 높이면서 잠수하는 것도 배워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잠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잠수병. 잠수병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심해 잠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소통을 메고 특히 잠수할 때. 물 깊이가 아까 10m가 1기압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물속에 10m까지 잠수하면 2기압이 된다는 소리야. 20m까지 잠수하면 3기압이 돼요. 그 속의 압력은. 그러면 우리가 숨을 정상적으로 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에 예를 들어 스쿠버 장비에서 우리한테 넣어주는 공기도 깊이에 맞춰서 압력을 높여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우리 몸의 혈관 속의 혈액도 공기가 2배, 3배 더 많이 녹아 들어간 상태로 잠수를 해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 최대한 천천히 나와야 됩니다. 천천히 들어간 속도 그대로 천천히 나와야 되는데 응급 상황에 그렇게 못할 수도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몸 안에 흡수된 기체가 호흡을 통해서 제대로 빠져나오기 전에 공기방울로 바뀌어서 혈관이 막히는 수가 생겨요. 우리 피딱지가 생기는 건 혈액 안에 있는 효소판이라는 녀석이 공기랑 만나면서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게 딱지가 않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 몸의 혈관 안에서 막히면 혈액순환 장애가 오거나
예를 들어 그게 재수없이 뇌혈관을 막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요런 것들. 그리고 헬륨 풍선. 어릴 때 그 놀이동산 가면 공중에 봉봉 날라다니는 풍선 놓치면 하늘로 올라가잖아. 그 뒤에 걔는 어떻게 되게요? 터져서 떨어지죠. 왜 터지는데? 그치? 공기는 우리 지표면 부근에 많은데 이 풍선 크기가 유지되는 거, 풍선에서 밖으로 밀고 나오려는 압력과 밖에 있는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이 같아서거든. 근데 올라가면 바깥 압력이 작으니까 안에서 밖으로 더 밀고 나오겠지. 그러다가 풍선이 늘어나는 한계층까지 늘어나면 터지겠죠. 요런 것들. 그래서 압력에 따라, 그 다음에 저기 우리 학원 로비에도 있죠. 어항에 보면 공기방울 올라오잖아. 밑에서부터 산소 발생기로 공기방울 올라오는 거 보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공기방울이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크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일 법칙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마무리 필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보일 법칙 그래프는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혹은 이 두 개 위치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무슨 그래프가 그려진다?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제 요렇게 되는 거지. P1, V1 P2, V2일 때 어떤 식이 성립한다?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로 일정하다. 요게 우리가 말하는 보일 법칙입니다. 오케이? 요거하고 요 줄이 요 줄. 여기 보일 법칙 3번. 얘만 한번 풀어보세요. 샤를 법칙. 자, 아까 보일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였죠.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입니다.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비례 관계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배웁시다. 보통 우리가 중등교과에서 요구하는 거는 섭씨온도 기반이거든요. 섭씨온도 기반일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0도씨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0도씨일 때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1도씨 변할 때 273분의 1배씩의 변화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T도씨일 때의 부피는 0도씨 부피와를 기준으로 (273분의 T도씨만큼 생겨요. 그럼 요걸 계산하면 V0 1 플러스 273분의 T가 되겠죠. 그지? 그런데 우리 온도 중에
절대 온도 개념인 켈빈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얘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입니다. 그러면 봐봐. 우리 요 공식이 가를 곱하기 273분의 t 플러스 273이 되잖아. 맞지? 요만큼이 뭐가 되죠? 절대온도 켈빈 값이 되지. 요렇게 되면 절대온도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도씨의 부피가 273 켈빈이잖아. 얘가 K분의 VK가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그래프 있죠. 얘 그래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씨 온도에서 보는 샤를 법칙 그래프는 온도와 부피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뭐가 된다? V 제로도씨가 되겠지. 그리고 이론적이라면 요게 어떻게 쭉 이어졌을 때 영하 273도씨에서 기체 부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물론 실제로 그 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기체는 액체로 바뀌겠지만 이 그래프에서 안 좋은 점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T1도씨에서 T1도씨일 때 부피 V1에서 T2일 때 부피 T2일 때 부피 V2를 구하려면 이런 거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V1의 온도와 부피를 바탕으로 V0도씨의 부피를 구하고 여기서 다시 구하러 가야 계산식이 맞게 나와요. 불편하지, 두 번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섭씨 온도 그래프를 켈빈 온도로 전환시키잖아. 그러면 원점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원점이 가요. 그냥 그래프가 원점에서 전개를 하는 그래프로 바뀌어요. 켈빈에 대한 V 켈빈. 그러면 그냥 어떻게? T1, T2, V1, V2일 때 이 식은 어떻게 연산이 돼버린다? T1분의 V1은 T2분의 V2로 일정하다고 바로 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물리학 혹은 화학 요런 기체 온도라던가 기체의 부피를 다루는 단어는 우리는 연력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연력학 챕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고등과정부터는 섭씨를 안 쓰고 전부 다 절대를 씁니다. 계산도 편하고 법칙에 오차도 없고 번거로운 것도 없어지고. 근데 우리는 일단 섭씨니까. 대신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그렇게 계산 문제를 내진 않았어요. 숫자를 계산하지는 않고 그 변한다라는 개념 이해.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아까 보일 법칙 때 시험관 2개, 피스톤 2개 놓고 부피 비교하는 그림 보여줬잖아.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를 법칙이 아까 그 실험 그림을 그리자면
얘는 아까 뭐가 일정했죠? P가 일정했지. 그럼 어떻게? 추의 개수가 일치하면 되겠죠. 양쪽에 올라가 있는 추 개수가 똑같고 일정 기체 입자수도 일치해야 되겠지. 안에 공기방울, 예를 들어 공기 입자가 3개씩 있다. 그럼 3개, 똑같이 3개만 넣어야 돼. 크기도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같은 입자여야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얘가 A고 얘가 B다. TA보다 TB, 온도가 B가 더 크다는 말은 B의 입자가 더 빨라야죠. 그러니까 얘는 화살표가 짧게 그려지고 얘는 화살표가 길게 그려져야 되겠지. 혹은 부딪히는 개수도 따진다면 이 경우는 양쪽에 부딪히는 개수도 어떻게? 같게 나와야죠. 압력이 같으니까.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사실 뭐도 가능하냐면 보일-샤를 법칙이라 해서요. 온도를 절대 온도로 표시한다면 일정량의 기체에서 T1분의 P1 곱하기 V1은 T2분의 P2 곱하기 V2도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요거?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종종 계산 문제로도 나왔어요. 몇 도씨 몇 기압의 기체 부피가 얼마인 녀석을 다른 온도, 다른 기압에서 부피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게. 원래는 어떻게 둘 다 변하면은 온도 한번 적용하고 압력을 적용하거나 압력 적용을 하고 온도를 적용하는 형태로 두 단계를 풀어야 되는데 온도를 만약에 네가 뭐로 바꿀 수 있다면 절대 온도로 빠르게 바꿀 수 있다면 한 방에 계산을 해도 문제가 맞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라는 물질의 상태는 뭐에 민감하다? 온도의 변화와 압력의 변화에 민감하죠. 부피의 변화가. 왜? 기체의 부피는 그 기체가 차지하고 운동하는 데 필요한 공간의 넓이고 압력은 그 기체가 날아다니면서 벽에 부딪히는 충돌에 의한 힘을 다 모아서 계산을 하는 게 압력이라서 그래요. 온도는 입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체는 이 세 가지가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끓는 점이나 어는 점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건 물질의 성질을 배울 거란 말이야. 특히 끓는 점의 변화는 압력에 매우 민감합니다. 왜? 기체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용해도라 그래서 녹아 들어가는 정도 있잖아. 물에 녹는 정도. 기체의 경우, 기체가 녹아 있는 용해도는 압력과 매우
민감합니다. 고체가 물에 녹는 거는 외부 압력 변화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근데 기체가 연결되면 압력이랑은 무조건 민감해져요. 온도랑도 민감해요. 그럼 우리가 실험 보고서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기체를 다뤄야 된다. 라면 무조건 뭐를 기록해야 된다. 실험 보고서에 온도와 압력, 그리고 가능하면 과학실이면 습도계도 있을 거거든요. 습도가 얼마인지까지도 표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에 따라서 기체는 실험 결과값이 우리 예상과 조금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요거 마저 필기하고 요거 예시 설명은 좀 이따가 마저 해줄 테니까 일단 이거 필기부터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샤를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느냐? 바로 탁구공이죠. 그 다음에 열기구 혹은 우리가 풍등이라고 하는 거 만들 수 있죠. 간단하게도. 이런 것들은 결국 뭐다? 공기를 가열해서 부피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부력으로 위로 떠오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사실 이제 문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냐? 학교 시험 문제로. 보일 법칙의 적용과 샤를 법칙의 적용의 예시를 구별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겠지? 너희들한테 계산은 요즘은 안 시키는 분위기니까 중등에서는. 그러면은 이 둘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포인트는 어디가 되냐? 온도가 일정한 건지 압력이 일정한 건지를 따지는 거예요. 부피의 변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가열시키는 행위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샤를 법칙이 되는 거고. 맞죠? 외부에서 누르는 힘의 차이가 생기면, 기압의 차이가 생기면 무슨 법칙? 보일 법칙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 요 예시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샤를 법칙은 요 두 개 같이 한번 풀어봐봐. 여기까지 풀면 되겠습니다.